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긴급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이전에 업로드된 연우 영상에 너무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되었어요. 연우 영상에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연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니쌤 영어 도서관은 어디에 있나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용 가능한 인원들이 다 차 있는 상태이고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지금 소규모로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늘리지 않기로 선택하고 또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규모를 늘리려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퀄리티를 저와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보이는 애정이라던가 제가 갖고 있는 원서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돈을 벌고자 했다면 아마도 저는 더 큰 학원으로 규모를 늘렸겠죠. 헌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학원에서 공부방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상태입니다. 100명의 학생이 한 번씩 방문하는 학원보다는 한 명의 학생이 100번 방문하는 학원이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후 책들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지 중학교까지 어떤 책들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로드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로드맵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헌데 사실 로드맵을 그려서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서 손흥민처럼 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가진 기질이나 아이가 가진 성향이라던가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 책들이 다 다르고 또한 성향에 따라서 우회하기도 하고 암기 능력에 따라서 또 달리 변경을 시키는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또한도 각자 다 다른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원서 읽기라 함은 그리고 원서 읽기의 장점이라 함은 각자 본인에게 맞는 책을 읽어나가고 또 거기서 계속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원서들을 가지고 누군가의 로드맵을 짜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또한 어떠한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당연히 그 다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잘 소화하는지 혹은 소화하지 못하면 한 단계 내려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단계의 책들을 더 남들보다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헌데 로드맵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제가 제공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간혹 가다가 로드맵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의 대표적인 로드맵들이 있죠. 헌데 사실 이거는 한 아이에게 맞춰진 어떠한 맞춤 옷을 모든 아이들이 나눠 입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옷이 잘 맞았을지라도 내 아이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될까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단어를 너무 싫어해요. 리딩이랑 집중 읽기로 읽힐 순 없나요? 유출은 안 되나요? 복합책 병행해야 할까요? 어, 단어에 대한 질문들은 정말 많이 주셨더라고요. 학원 어디냐는 질문 다음으로 단어에 대한 질문이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를 이전부터 봐오신 분이라면 제가 단어를 얼마나 계속해서 강조했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 단어를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헌데 들어보니 엄마표 영어에서는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촬영을 했으나 지금 짧게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면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단어를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헌데 우리 모국어도 단어를 외운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시키죠. 자연스럽게 노출량이 많고 또 지속적인 반복이 워낙에 일상생활 속에 많기 때문에 외국어처럼 힘들여서 외우지 않는다 뿐이지 모국어도 철자 모두를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펠링 비라고 해서 킨더가든부터 아이들은 영어의 철자를 외웁니다. 그러면 사실상 단어를 외우는 것이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는 단어를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까지 몇 번 정도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통계적으로 20번 정도라고 합니다. 통계라고 함은 누구는 10번, 누구는 30번, 누구는 15번 해서 평균값이 20번이라는 건데요. 그냥 이 숫자가 정말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약 20권 정도의 책에서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어야지만 그 단어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도 있습니다. 3개에서 4개까지도요. 그러면 그 단어의 모든 뜻을 다 우리가 배우기까지 약 80번의 노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데 그 단어들을 외우면 20번 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면에서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엄마표 영어를 하고 온 친구들은 단어가 굉장히 약했고요. 읽기 능력에 비해서 라이팅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쓸 수 있는 단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추만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언어는 죽은 언어고 소통의 기능을 상실한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영어를 하나의 언어라고 봤을 때 영단어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복화집을 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있었는데요. 이 복화집이라 함은 시중에 파는 어휘책을 뜻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도 간혹은 복화 리스트라는 것을 병행을 시키고 있는데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 고학년이고 읽기 능력과 단어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복화 리스트라 함은 원서책에서 다 추출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원서책에서 나오는 단어들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저는 원서책으로 단어를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네요. 미처 다 답변 드리지 못한 방법적인 것들은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 나중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아이에게 좋은 대학을 목적으로 엄마표를 시작한 건 아닌데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서도 영어로 된 글을 읽거나 접하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말을 찾고 세상의 모든 유명한 책은 원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너무 많은 오류와 복잡한 심경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신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목적인 분들은 아마도 없겠죠. 엄마표 영어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아이를 위해 해줘야 할 게 너무나도 많은 일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아이에게 정말 최상의 공부법을 제공해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표 영어에서는 대부분 단어를 유추하고 넘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유추라는 것의 문제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아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단어를 다시 봐도 모릅니다. 앞뒤 문맥이 가려진 상태에서 그 단어를 만나게 되면 처음 보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케이스들인데 아이가 읽을 땐 읽는데 결국엔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모든 유명한 원서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예 원서 읽기만큼은 단어를 찾게 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원서들이고 너무나도 주옥 같은 원서들을 이해하려면 모르는 단어를 다 알고 읽으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습득이 이루어지겠죠. 편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독이라는 단어조차도 저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넌픽션을 읽어야 되는 건지 픽션을 읽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사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읽게 두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봐요. 저희 공부방에서는 사실 추리 쪽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챕터북 이후부터는 추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장르를 떠나서 사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모르는 단어의 양, 즉, 이 아이에게 이 책이 얼마만큼의 단어 입력을 주고 있는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픽션과 넌픽션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면 장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픽션이 되었던 넌픽션이 되었던 아이가 어느 한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장르를 파고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넌픽션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서 같이 답변을 드리자면 비문학 지문은 어떻게 해서 아이한테 읽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제가 이미 넌픽션에 대한 영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기 교재, 쓰기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영어 원서를 처음 접하고 읽는 시기가 언제가 적기라고 보시나요? 우선 라이팅은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라이팅이 들어가야 하는 시기 또한도 다 다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기준으로 챕터북에 입문하게 되면 라이팅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단어들이 찬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저랑 쭉 공부한 친구들 말고 그냥 어학원이나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챕터북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팅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챕터북이면 무조건적으로 라이팅을 쓸 수 있다, 없다 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챕터북 정도로 저는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읽기의 적기에 대한 질문 또한 있었는데 해당 내용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원에서는 라이팅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영어 도서관이나 엄마표에서는 아무래도 라이팅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 시점 이상 넘어가면 결국 리딩이 차고 넘치게 되는데 그때는 라이팅도 조금 연습도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어학원이라고 해서 라이팅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 혹은 라이팅을 더 잘 가르친다 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어학원을 다니다 왔는데 라이팅을 어떻게 썼느냐 하고 물어보면 번역기를 돌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라이팅은 어느 학원을 간다고 해서 혹은 엄마표로 한다고 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갈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엄마표 영어에서는 단어를 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아는 단어가 없으면 당연히 라이팅을 쓸 수가 없죠. 엄마표 영어로 정말 고점대의 책들을 읽는데도 라이팅은 정말 수준이 낮은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리딩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단어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근처 영도 커리큘럼을 보면 필사도 진행하더라고요. 현재 보는 책이 서머리할 수준의 원서는 아니에요. 그림이 적고 글밥도 적고요. 그래도 필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필사는 되도록이면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 아이들 또한도 서머리 이전에는 다 필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사가 좋은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안에는 뭐 글씨 교정 기능도 있을 테고, 문장에 익숙해지는 점도 있고, 글을 쓰면서 문법을 익힌다던가 자연스럽게 많은 단어들을 써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글쓰기 능력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겨서 오늘부터 나는 일기도 쓸 수 있고 서머리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차근 단계를 거쳐가면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건데, 영어로 문장을 쓰기까지는 어휘 확장도 필요하고 글을 손으로 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법도 필요하고 한데요. 영어라는 언어를 내가 손으로 직접 써보는 연습이 가장 기초,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사는 거기에 도움이 너무나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노니쌤은 연우 학생의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이끌어주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영어 도서관은 몇 점대까지 쭉 보내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내신 수행평가나 영상수 학생의 경우처럼 입시 준비 같은 것도 지도하시는 건가요? 지도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는 가르침에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스로 영어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저희 아이들이 제 공간, 이 작은 사회를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랄 때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떠한 행동들을 하기를 바랄 때 그런 행동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영어를 떠나서 어떠한 인성이라던가 예절 교육 또한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영어랑은 상관이 없죠. 시간 관리 또한도 그렇고요. 헌데 저는 아이들이 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된다는 것의 의미가 사실 모호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제가 연우에게 너는 국제고를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정말 원하기에 저 또한도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이상으로 아이에게 할애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그리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아이를 돕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꿈이 없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속상한 때가 많은데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으면 저는 돕고 싶은 마음이 정말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연우를 돕고자 했던,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지치지 않고 연우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점대까지 하느냐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가능한 한 쭉 보내는 것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제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본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졸업을 하게 될까봐 무서워하기도 하는데요. 배움에는 끝이 없고 원서에도 혹은 영어에도 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아이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잘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라 라고 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헌데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로 저와 영어 공부를 함께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한다면 저는 아마도 아이를 계속해서 가르칠 것 같습니다. 입시 지도도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 또한도 있었는데요. 사실 텍스트로만 보면 아니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맥락과 같은 이치로 아이들이 도움을 구할 때면 저는 언제든지 그게 무엇이 되었던지 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수행이던 혹은 해외의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필요한 자소서에 대한 첨삭이 되었던, 필요에 따라서 제 능력이 되는 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의 경우에는 제가 대신 작성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아이가 먼저 작성을 한 후에 제게 도움을 구하면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도움을 안 구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서일기와 단어 이외의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4대 영역을 뜻하는 것이라면 저희 연우 학생이 이전 영상에서 조금 더 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댓글 내용 중에 연우 학생은 주 몇 회를 등원했는지, 그리고
몇 회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연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매일 반, 즉 주 5회씩 등원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스케줄로 인해서 주 3회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횟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횟수는 곧 빈도이고 빈도는 곧 속도이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급하다면 당연히 주 5회 이상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정 시간이 안 된다면 저는 최소 주 3회를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학원이라던가 영어 학원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주 2회 또한도 가능하지만 사실 원서 읽기만 한다면 최소 주 3회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서 예전에는 주 2회 좀 길게 두세 시간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면 주 3회는 시간이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답변은 동일했어요. 차라리 주 3회를 다닐 수 있는 학원으로 가세요. 짧게 끊더라도 주 3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음식과도 동일하게 한 끼에 세 끼를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저희 몸이 흡수하기에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우 학생은 계속 오디오를 들으면서 리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음원을 듣지 않고 목독으로 리딩도 병행한 걸까요? 우선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연우는 음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왔습니다. 목독을 굳이 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드리자면 읽듣기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원서를 읽을 때 왜 읽기와 듣기를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이 그 이유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고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집중 듣기를 해야 한다. 또 누구는 묵독을 해야 한다. 또 누구는 음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읽기와 듣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우를 포함한 제 학생들 모두 그렇게 해왔고요. 오디오를 들으면서 리딩은 실력보다 조금 어렵게 스스로 리딩은 아예 실력에 맞게 읽으라는 조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 자체에 조금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어렵게 그리고 수준에 맞게 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워딩인 것 같아요. 수준에 높게는 얼마만큼이며 수준에 맞게는 또 얼마만큼인지 사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난이도 설정의 차이는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듣는 능력 따로, 읽는 능력 따로로 구분을 짓는다면 그거는 하나의 통합적인 언어로 보기가 조금 어렵겠죠. 다 같은 능력이고 수준이 같아야지 우리가 사실 하나의 언어를 구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각기 능력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면 그거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실력에 맞추는 거예요. 보다 어렵게 혹은 수준에 맞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70% 정도는 지금 현재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모르는 단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표 하는 4학년 아이인데 현재 매스트리 함수를 읽고 있는데 집중 듣기를 많이 했더니 오디오는 듣지 않고 그냥 읽고 있어요. 분량도 하루에 5쪽씩 읽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신문 읽고 요약 정리하고 있고요. 도움되는 방법인지 모르겠고 분량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효과적인 원서 읽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분량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가장 적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0분에서 70분가량 되기도 하고요. 헌데 저랑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SR 지수로만 놓고 보면 오르는 값이 다들 비슷합니다. 그 말인즉슨 분량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분량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난이도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어휘 축적 그리고 확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5챕터를 읽고 신문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단어들을 다 찾고 잘 습득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 분량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책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난이도고 단어 또한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원서 읽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답변을 드리자면 가장 효과적인 원서 읽기는 단어 암기가 병행된 원서 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단어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나오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직접 찾고 외우는 것, 그리고 그 단어들에 대한 발음까지 모두 암기하고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원서 읽기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영어 도서관이라도 가르치는 시스템이 다를 텐데 노니쌤의 영어 도서관만의 차별점 아니면 특징 방법 같은 게 궁금합니다. 차별화라면 사실 다른 게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영어 도서관이라고는 불리지만 사실 다른 게 너무나도 많고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또한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주곤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은 단어 지도법에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공부방에서는 단어 시험을 1대1로 구두로 보고 적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씩도 단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발음 또한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아이가 올바르게 발음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모르는 단어 또한도 책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아이와 함께 찾아주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 또한도 원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뜻들로 추합해서 제가 알려주고 있고요. 또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아이들과 제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또한도 저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고 저 또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고를 떠나서 학습 효과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남편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 아이들은 당신이랑 공부가 하고 싶어서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 또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영어 숙제를 챙긴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저,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질문 또한도 주셨었는데 현재는 프랜차이즈화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지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복제가 가능해진다면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긴급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노니쌤의 Q&A 콘텐츠는 언젠가 또 긴급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